뉴욕 증시가 또다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신용평가사죠. 무디스가 은행주들의 신용등급을 대거 낮추면서 여기에서 부담감들을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은행주들이 대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뉴욕 증시가 많이 떨어졌는데, 다행인 것은 하락 이후에 점차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회복을 시켜놨다는 거가 되겠죠. 자, 시장은 여전히 CPI라든지 이런 경제지표, 또 금리 인상, 이런 통화정책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주들이 영향을 얼마만큼 주게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신용잔고가 2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경고등이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죠. 신용잔고가 많이 커지게 되면 그만큼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식으로 분석이 돼야 되는데, 자,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것을 흔들어내기 위한 변동성의 확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반대 매매가 나오게 되고 원하지 않는 그런 매도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 자,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까지 이르렀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요즘에 공항이 북적북적하죠. 휴가철이니까 당연하리라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주들은 잠잠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행기뿐만 아니죠. 리오프닝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좀 그런 모습이긴 한데, 공항이 북적거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행주들은 왜 잠잠한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의아하실 것 같아요. 요즘에 해외여행 많이 간다면서 근데 왜 여행주는 안 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이 내용도 같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8월 9일 수요일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하락세를 또 보였어요.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회복을 좀 해줬다는 얘기죠. 양봉 마감을 했어요. 마이너스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양봉 마감, 즉, 시가보다 종가가 높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락 출발을 하고 나서 주가가 뚝 떨어졌죠.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와, 큰일 났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빠지니? 라는 식으로 분석이 좀 됐었을 텐데, 그 이후에 꾸준하게 올라오죠. 11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시장의 반등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쭉 치고 올라가서 저 위쪽까지 상승 마감을 했어요.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45%,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0.79%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중에 많이 떨어진 것을 감안해 본다라면 상당히 많이 회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약세 국면을 이어가고는 있었습니다만 내용 면에서는 오늘은 상승장이나 다름없는 그런 형태였죠.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다라면 플러스가 날 수도 있었다, 이런 식의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이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큰 우려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욕 증시가 약세를 보였지만 이런 식으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어제 이런 부분들 미리 선반영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다만 우리나라 지수는 만기를 앞에 두고 있죠. 네, 만기의 바로 전날이기 때문에 역시 오늘도 변동성에 조금 노출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일 정도까지만 조금 어금니 꽉 깨물고 조금 참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장 분위기는 결코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담감 너무 많이 갖지 마시고 힘내서 조금만 더 참아보는 전략들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가요, 이날 US 뱅코스, BNY 멜론은행, 스테이트 스트리트, 트루이스트 파이낸셜, 노던 트러스트, 쿨런 프로스트 뱅커스, 이런 6개 주요 은행을 등급 강등을 검토했다. 등급 강등 검토 대상에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강등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얘네들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은행이 있잖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어차피 아니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은행들보다도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중소은행 보다는 좀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제법 큰 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이제 여러 가지 중소은행에 대해서 등급을 강등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은행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계속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은행들은 약간 덩치가 조금 있는 그런 형태의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주들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서 뭔가 신용등급 강등, 또 그 다음에 전망이 좀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가고 있다 보실 수 있겠죠. 그 이유를 뭐라고 했느냐, 고금리 환경으로 예금이 고갈되었다. 금리가 높은데 왜 예금이 왜 고갈돼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중소은행들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자금들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죠. 지난번에 파산한 은행도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건데, 기업들이 금리가 높다 보니까 견디지 못하고 맡겨놓은 돈을 찾아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금이 고갈되고 있다. 돈을 안 맡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지면 시장은 돈이 이렇게 은행으로 돈이 들어와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 자금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는 형태로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은행들이 금리와 자산, 부채 관리 위험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수익성 압박이 커지고 있으면서 상업 부동산 등 자산의 질이 악화할 위험이 있다. 뭐 여러 가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 여기서도 얘기를 하기를 금리가 높아서 그런 거야, 니들 때문이야 라고 얘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물론 이제 신용등급이 떨어진 기업들이 1% 정도 하락했다. 뭐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2% 정도 떨어졌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은행주들 1, 2% 정도 움직이는 것은 그렇게까지 시장에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하락한 부분으로 찾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미국 증시 역시 더 많이 떨어졌다가 회복을 한 단계였기 때문에 은행주들의 이런 그 마지막 결과치들은 이 정도로 끝났다 하더라도 장중의 변동성이 좀 많이 커졌었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연준 총재 중에서 패트릭이라고 있습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가 9월 중순까지 놀라운 경제지표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현재 이미 진행한 그 현 통화정책의 조치가 작동하고 돌을 수 있는 시점에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을 어렵게 했지만은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뭐 특별하게 경제지표가 좀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은 이상은 그냥 우리는 이 금리 기조 동결 유지를 계속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패트릭 하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의결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다 볼 수 있겠죠. 나 투표할 사람인데 뭐 특별하게 내가 봤을 때 뭐 어려운 점 없다 그러면은 나 금리 동결에 투표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네, 뭐 이런 부분들은 별로 놀랍지 않은 발언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연준의 시각도 많이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특별히 날 건드리지 않으면 그냥 무사히 넘어갈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지표들이 특별하게 시장에 압박감을 주지 않는 이상은 괜찮을 것 같다 판단되고요. 너무 좋아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겠죠. 또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너무 많이 뛴다거나 이런 것들도 약간 부담은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9월에 금리를 동결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도요, 시장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무엇을 하고 얘기했느냐, 시장에 대한 낙관론이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지금 보면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단기적 조정은 무조건 필요하다. 이런 조정은 이제 뭐 저항에 대한 어떤 돌파 그런 것들을 앞두고서 지지선 테스트 이런 역할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 계절적 약세 기간에 접어들기도 했었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주가가 약간 조정을 받게 될 텐데, 그게 앞으로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속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조정 국면에서는 인내심이 아주 중요한 투자 원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자, 인내심이 중요한 투자 원칙,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네, 왜?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은 단순히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포감에 물들 것이다, 뭐 이렇게 해야지 주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박스 형태를 그린다거나 아니면 오르고 내리는 형태의 포지션들이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냥 버텨야 되겠죠. 어우 지루해, 어우 짜증나, 왜 안 올라가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사실은 하락장보다 횡보장이 견디기가 더 힘들거든요. 주가는 불과
그 3개월 전보다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우리 계좌도 같이 올라와 있는데 최근에 한 2달 정도 옆으로 눕게 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의 심리를 작용하는 부분들이라서, 자,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대반을 오랜만에 꺼내가지고 허벅지 좀 찔러야 되는 그런 좀 지루한 장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뭐 국내 증시는 만기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여러분들이 좀 잘 지켜보면서 천천히 대응해야 되는 내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급등주를 쫓다가 눈덩이가 된 그 B2, 네, B2가 눈덩이 좀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신용 잔고가 20조 돌파 경고등이 들어왔다. 지금 20조는 넘어섰군요. 넘어설 것이다라고 된 게 아니라 20조는 넘어섰어요. 코스닥 쪽에서도 10조 원 넘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와, 어마어마하네요. 네. 자, 지금 최근 국내 증시 자금이 신용융자 잔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신용융자란 B2의 일종이죠. 신용거래 중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즉 빚내서 투자한 겁니다. 증권사에서 돈 좀 빌려주시오 하면서 주식 담보대출을 일으켜가지고요. 그걸로 주식을 사게 된 그런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죠. 국내 신용잔고가 20조 3,400억 제법 많이 늘었는데요. 많이 늘었어요. 20조 3,400억이요. 지난 2일날 8월 2일날 20조 원을 넘어섰는데 3거래일 연속 20조 원대를 웃도는 중에 있다. 네, 많이 커졌다. 20조 원, 시정잔고 20조면은 지난번에 16조 막 이렇게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15조 원까지 떨어졌었죠. 이 신용잔고가 떨어지는 부분들,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죠. 그래서 이 신용잔고가 떨어지게 되면서 시장이 좀 건전하게 되는 상황이 좀 있었는데 2차전지가 올라가게 되면서 신용잔고가 확 늘어났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뭐 초전도체라든지 이런 쏠림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빚내갖고 투자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업종, 특정 급등 테마 이런 쪽에 빚을 내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매우 위험한 투자라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빚내서 레버리지를 걸어가지고 투자해서 수익 많이 냈어. 뭐가 잘못이냐? 이럴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이거는 항상 말씀드리죠. 100전 99승 1패 깡통. 네. 1패만 나도 깡통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스크래치만 나더라도 막대한 타격을 입는 것이 이 신용, 빚내서 투자하는 레버리지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별히 조심을 좀 하셔야지 되는 거, 꼭 잊으시면 안 돼요. 특히 8월에는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신용융자 잔고가 당분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테마주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테마주 쪽으로. 네.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합산 3조 6천억 원어치를 사들이고 있다. 네. 뭘로 사는 거야? 돈이 없을 텐데. 네, 빚내서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신용잔고가 빠르게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 매수 증가는 대부분 신용거래, 즉 B2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 상온 초전도체 테마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여기 이쪽으로 매수세가 진행되는 모습도 좀 있고요. 로봇, 인공지능 관련 테마주도 한번 관심을 받으면 시장의 자금이 크게 쏠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라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급등주 따라잡기라는 그런 투자가 유행하고 있다. 밈 주식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거죠. 야, 이쪽이 뜬대 그럼 와르르, 저쪽이 뜬대 그럼 와르르. 네, 이렇게 되는 형태로 가고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네, B2를 통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더 가져가고 싶은 종목인데 사람들이 빚내서까지 막 잔뜩 들어왔어. 이거 어떻게 떨굴 수 있어요? 자기 돈이면 아무리 흔들어도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겠지만 B2는 떨구가 굉장히 쉽습니다. 급락 한 번만 만들면 돼요. 변동성 한 번만 보여주게 되면 그냥 바로 반대 매매 나가거든요. 뚱뚱 떨어지는 거죠. 표 아래쪽까지 콱 떨어지고 나면 내가 원하는 가격에 또 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대에 애들이 또 매수를 또 해주는 거야. 그러면 위쪽에서 반대 매매로 털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하겠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초전도체 관련 종목 일부 종목은 상한가였다가 하한가로 직행하게 되었습니다. 상한가에서 하한가 들어가면 상한가 근처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신용을 써가지고 매수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냥 바로 반대 매매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오늘 아침까지 약간
하락하는 모상세, 추가, 반대 매매에 대한 영향이니까요. 추가 하락에 대한 영향세를 보이고 나서 다시 배차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이 논문의 결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디 연구회에서 아니다, 어쩐다, 이런 얘기 있더라도, 됐어, 몰라. 네,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아니, 증거사 리포트도 신경 쓰지 않는 2차전지도 그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내가 사겠다. 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비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단기적 변동성이 커지는 종목이 나타날 수 있고요. 재수 없으면 거기에 휘말려서 손실이 단기간에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빈에서 투자하지 마시고요.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들 위쪽에서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휴가 인파에 공항이 북적북적 되는데 여행주들은 잠잠해요. 네. 왜 이러는 걸까요? 네. 하나투어는 전 거래일보다 1% 정도 하락하면서 마무리됐고 코스피 상승률보다도 좋지 않다. 네. 코스피 상승률은 조금 올라갔는데 0.38% 정도 진행됐는데 올라갔는데 하나투어는 지금 7월 달 들어서 가지고 이게 지난 한 달 동안 5%나 하락하는 모습이었다. 모조토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7월부터 계속적으로 8.8% 정도 하락하면서 약세 보이고 있다. 참 좋은 여행, 레드캡 투어 이런 종목들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여행주들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도대체 뭡니까? 이건데 중국에 대한 영향이 가장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이것 때문에 올해 초에 기대감을 좀 모으긴 했었는데 얘네들이 뭐 하고 있어요? 단체 관광객 안 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되고요. 중국 자체가 지금 이 리오프닝에 대한 그 부분을 너무 늦게 풀어줬다. 이 폐쇄 조치를 너무 늦게 풀었다라고 해가지고 경기 침체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기 불황, 경기 침체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로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가 많이 감소를 한 상황인데다가 현재 그 여행객들은 급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효과나 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늘어나지 못하면서 부담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죠. 네. 그래서 어쨌건 간에 그래도 여름 휴가철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해외여행이 풀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천공항을 찾고 있고 해외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행주 좀 올라가도 되는 거 아니야? 또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좀 들여다보니까 여행객들은 많이 늘었는데 패키지 여행을 안 간대요. 네. 그러니까 패키지 여행을 안 가는데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왜냐면 여행주들은 패키지 상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자유여행 패키지 또는 에어텔 패키지 이런 식으로 해서 팔기는 팔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여행 상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판매량은 많이 줄었다. 저 같은 경우도 해외여행 갈 때는 그냥 에어텔로 갈 것 같아요. 호텔하고 비행기만 딱 끊어가지고 가는 그런 자유여행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해외여행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주목할 만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여행주들에 대한 분위기는 어차피 시간 지나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에어텔 상품도 상품이기 때문에 실적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얘기니까 그렇게 두면 되는데, 자, 에어텔에서 우리가 핵심이 있습니다. 에어 비행기, 텔, 호텔. 자, 호텔은 외국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래요. 근데 에어 같은 경우는 비행기, 우리나라에서 출발할 때 왕복 비행기 요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물론 국적기 말고 다른 거 이용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국적기 이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해외 비행기도 그렇게 불안하진 않습니다. 괜찮아요. 네. 근데 국적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호하시는 분들 많긴 하죠. 그래서 더 비싸기도 한 것 같아.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은 항공주들의 움직임들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항공주들. 왜냐면 여행객 수가 많이 늘었다. 지금은 이제 3분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시점, 이제 9월이 지나서 이제 10월로 접어드는 시점부터 이 실적이 발표되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얼마만큼 올랐나가 이제 그때 평가를 받게 될 텐데, 지금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확 늘어난 인천공항 여행객 수의 증가, 요것만 딱 보더라도 분명히 수익성이 좋아졌을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그럼 항공주들 중에서 안 오른 게 뭐 있나 한 번씩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살펴보게 되면은 여행주들 이런 쪽도 정작 실적이 좀 늘어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안 올라갈 수 있어요. 실적 발표가 안 나왔으니까. 근데 충분한 기대치를 좀 겪어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행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본질은 달라지지 않아요. 여행객 수가 많아지면 관련 기업들의 실적은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당장은 올라가지 않아서 답답하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은행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세를 좀 보였다. 이것은 좀 부담스러운 내용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국내 증시는 미리 반영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만기 전이기 때문에 부담은 있을 것이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용잔고는 20조 원을 돌파하면서 이제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신용잔고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렇게 따라붙는 개인 투자자들 다루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변동성 조금만 키워주면 알아서 반대매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라온 종목 또 신용이 많이 관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순식간에 그냥 막 20-30%씩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신용 빚내서 투자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또 급등한 종목은 절대로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항이 북적북적 하지만 여행주들은 잠잠하다. 물론 당연히 지금 북적북적한 수요가 여행주들의 어떤 실적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3분기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3분기 실적 발표를 보고 나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생각해보자라고 우리가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가들이 범하는 가장 일반적인 실수는 빠른 대가를 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사람들은 나는 어제 주식을 샀어. 그런데 왜 오늘 오르지 않는 거야? 라고 불평을 한다는 얘기죠. 네, 어제 주식을 샀는데 왜 오늘 오르지 않는 걸까요? 어제 주식을 샀는데 조금 내려갔어. 아씨 왜 내려가는 거야 오르지 않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네. 주식에서는 이상하게들 그렇게들 보시더라고요.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채권이라든지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몇 년씩 그냥 생각하고 진입을 하시는데 주식은 그냥 유독 일주일만 지나도 왜 안 오르냐고 아우성들을 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도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도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투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투자라고 생각한다라면 이걸 절대로 오늘 샀는데 왜 안 올라가냐고 아우성 치지 않는다. 뭐 단기적 조정에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빨리 안 올라가? 왜 계속 안 올라가? 이런 불평불만 초보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초보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초보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좀 성숙된 자세로 네,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조만간 올라갈 거예요. 네, 약간의 변수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이 만기일이라는 큰 고비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또 그런 상승 장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만간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뭐 당장 오늘부터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유 있게 투자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장중시장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